네, 안녕하세요. 최영화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이슈와 이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죠. 네,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 초 이 가상화폐 폭등에 그때 홍역을 치렀던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가상화폐 안정을 위해서 가세 카드를 내밀었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기재부가 또 이를 뒤집었던 적도 있고요. 또 이 관련 대책이 사전에 유출돼서 코인 시세가 이 등락을 반복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부처가 올해 초에 그 가상화폐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이런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평가를 하신다면, 한마디는 아니죠. 평가하신다면. 진짜로 네. 파리 대책, 네. 뭐 종합 규제 선물 세트라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일은 다 했다. 김현미 장관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동요를 치고 목적했던 목표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주 정밀하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가상화폐를 들였으면 부처 간의 이런 이 조합, 그리고 어떤 요소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르게 읽힌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갖고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점도 있어요. 신과 함께 그 영화 2편 보셨어요? 네. 마동석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쁜 인간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을 그대로 하면 나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나쁜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받쳐주는데, 상황은 정부에서 이런 정책 위반자들은 사실 지혜의 눈으로 그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저 네티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이고 진짜 부자들은 임전무태의 이 자세로 나왔고, 서민들은 뭐 도찐개찐이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은 서울 포기고 등등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진짜로 서민의 주거 복지를 향상하는 부분에 맞출 것이냐, 이걸 섞어버리니까 비빔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그런 상황으로 지난 1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정부가 이 운영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9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과연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한 번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냐. 특히 이제 9월이면은 이사철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종부세, 뭐 보유세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된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한번 다시 조용히 앉아갖고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뭐가 잘못된지 지금 알아야 집값 잡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시장이 지금, 나라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장하성 실장은 뭐 부동산에 관해서는 시장이 정책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시차를 두고 보면은 항상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뭐 세금을 건드리기도 하고 공급을 건드리는 정책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정책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데, 이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의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국 부동산 평균 가격은 하락세예요. 서울 집값만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간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요. 수도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집중되는 지역에를 이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정책을 평균적으로 쓰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는 공격한 부분이, 아니 수요만 억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의 그 유통 이런 질서를 잡는 건데, 그 좀 공급은 왜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만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상 범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방만하지는 않지만 확장적으로 우리가 재정 정책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1,100조가 부동산 시장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 1,100조예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그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돈인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대출하지 말아라.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강남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샀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대출 받으신 분이 9%밖에 안 돼요. 현금으로 그냥 드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DTI 그다음에 DSR 해갖고 지금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현금 들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지금 미스가 완전히 거기서 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진짜 범인은, 주범은 풀려있는 유동성의 1,100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유도하느냐가 집값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스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주적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내가 쳐부셔야 될, 내가 꼭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구냐. 집값을 하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고급 집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유동성 1,100조가 주적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했냐를 풀었을 때 집값은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유동성, 이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이 금리인데요.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를 같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금리 인상기, 과거에 금리 인상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10년도.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두 번 다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가격이 따라서 올랐어요. 특히 2005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금리를 올릴 때는요, 그때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막 로켓 쏘는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 전체적으로 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 다 지금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좀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금리 인상이 좀 더디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그러는데, 모르죠.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9월하고 11월에 금리 올린다 그러잖아요.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러면 금리가 1% 차이가 나는 순간에, 사실 옛날에도 1% 차이 났을 때 한 달에 2조씩 빠져나갔거든요. 외국 자본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신흥국 위기가 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투자하시는 분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생각은 똑같아요. 불안하면요, 믿을 만한 곳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을 만한 곳, 안정적으로. 네. 어디겠어요? 미국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5%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다가 자금들을 갖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쫓아갈 수도 없고, 지금 또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또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경기 호황, 아까 침체기라고 그랬잖아요. 금리는 항상 경기가 호황일 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맞아지는데, 아이고야,
이 나홀로 호황 미국이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동조화를 했고, 네. 그다음에 금리란 거는요, 큰 배라고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저번 달에 올렸다가 이번 달에 내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큰 배의 방향을 싹 움직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동결이었잖아요. 내리고 있다가.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덜커덩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진짜로 많은 토론과 많은 이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1번 질문에서 답을 드렸지만 1100조를 어떤 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금리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 저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1100조를 금리를 많이 주는 펀드로 옮기고 그 펀드는 혁신 성장에 투입을 되는 그런 돈으로. 네, 돈으로 선순환을 가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풀리지. 지금 금리 1, 2% 보고서 지금 예금을 해놓을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면은 지금 경기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걸 원금을 까먹을 것 같고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는 지금 지원 지투가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향에 지금 우리의 논리의 단계에 있어서의 생각들이 정부에서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두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 1100조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느냐. 거긴 금리도 들어가고요. 또 어떤 세금 혜택도 들어가고 등등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우리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은 가계 부채도 직격탄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가계 부채 0.25% 오르잖아요. 우리 올릴 때 0.25% 주는데 올리면 2조 3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덜커덩 지금 우리 서민들 가계하고요. 네. 우리 가계 부채 굉장히 지금 1,468조인가요? 1,500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이게요. 지금 1,500조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 계속 아직도 우리가 건정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교해서 2배가 오른 거거든요. 2배가.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직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증가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지금 고민이고요. 네. 사실 가계부채의 57%가 주택에 관련된 이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연유하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동산 대책들이 또 금리 대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경제 당국, 이 정책 운영 당국에서는 전쟁을 하시려면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나라도 조금 건드렸다 저 나라도 하니까 때려부실 때는 진짜로 때려부실 수 있는 주적 개념, 저기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해서 거기서 실마리를, 돌파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가계부채 생각하고, 주거복지 생각하고, 양극화 생각하고, 강남에 집값이 많이 올라?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해요. 이것도 안 된다. 이럴 때는 단순한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의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방에서는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가 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국을 다 보면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서울만. 수도권 여기는 진짜 놀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정부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가격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허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매도가 이렇게 불러놓고 안 팔 때가 많거든요. 자기 집값 올리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면밀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최대의 물량이 풀렸습니다. 근데 물량이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미분양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지방에는 다 비어 있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서울로 뭐 진짜로 서울에 살고 싶고 강남에 살고 싶고 그러한 어떤 뭐 심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인프라가 잘 된 데서 살고 싶은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네. 쉽잖아요. 그건 뭐 국민학생한테도 물어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건데. 그럼 강남에 더 집을 져줘야 되는데 강남은 땅이 없어요. 네. 그럼 재건축하라고 뭐 또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이 공급 대책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린벨트를 좀 활용을 해서 네. 서초구에 제일 그린벨트가 많아서 거기 이제 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동네 사시지 않으세요? 네. 서초에 운전도 살아보시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근데 아니, 서초에 살 필요는 없는 거, 뭐 그런 발언은 안 하세요? 장하성 실장 그러더만. 제가 강남에 사는 곳은 살아보니까. 약간 외진 곳이라서. 아, 네. 그러세요? 그린벨트, 그쵸. 요즘 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특히 우면산 그쪽으로는 지금 서초구가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개발하려고 그러면 자, 서초구에 우면산 지역에 그린벨트를 개발했어요. 그럼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주변 땅값이 또 오를 거 아닙니까? 등등 조금 더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요소를 잘 섞는 그러한 면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사실 뭐 저는 이런 거를 위반하는 사람이 또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되신 분들이 다 다주택자예요.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자죠. 뭐 조국 수석 요 최근에 팔았다 그러지만 그렇죠. 이해찬 대표도 뭐 다주택자듯이더만요. 등등 뭐 본인들은 다 이렇게 살면서 왜 우리 보고 뭐 그래 그러한 심리가 생기는 자체가 이거는 정책의 동력을 빼는 거거든요. 아니 그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 불법으로 하신 건 아니겠고 그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주택자들을 지금 임대주택업으로 이제 전환하라고 그러죠. 살 집만 빼고 다 팔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6개월 뭐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또 임대주택자의 그런 혜택을 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 지금 갖고 가자. 그래서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떨어져도 집값이 떨어져도 강남은 적게 떨어지고 네. 올라갈 때는 엄청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가 아직도 팽배히 남아있는 그 시장을 공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부세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일단 부동산도 시장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수요 억제에 방향을 맞춘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급 부분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잉여 자금, 유동성으로 풀려있는 자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갖고 갈 때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아니 다른 데 투자한 것보다 집에 투자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딴 데로 가요? 부동산에 하고 부동산이 더 많은 그런 수익을 갖다 준다 그러는 부동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생산성 있는 특히 혁신성장으로 투입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마리가 푸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통계의 문제인데요. 자꾸만 평균의 오류들을 갖고 가세요.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도요, 송파 이런 데도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내려가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해놓으면 선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오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평균보다는 조금 더 핀셋, 특히 이 종부세 이런 걸 강화할 때는
집 한 채만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등등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뭐 항상 좀 다변화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건설 경기와 또 이런 집값 이게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동산 투기들을 많이 돌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뭐 아파트 그냥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좀 선순환시켜주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데서 살라고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데는 또 중산층이 맞게 살 수 있고 자기가 뭐 노력해서 돈 벌어서 좋은 집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똑같은 34평에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살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 그건 뭐 수직적으로 다른 걸 다른 걸로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좀 생각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는 유동자금에서 찾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교한 정책으로 파고 들어갈 때 부동산 어렵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직적 공평성 단어가 어려운데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해서 또 부동산 대책이 좀 나오고 또 시중의 유동자산 1,100조가 잘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제가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집값,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이 좀 이렇게 집을 사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5년 전, 10년 전에는 또 그때 못 샀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333 법칙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3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사고 싶은 곳은 3번 이상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시고 3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3곳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항상 인프라 좋고 역세권이면은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싸니까 정당하게 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역세권을 또는 우리가 살기 좋은 청년이 살기 좋은 거 지금 뭐 정부에서 많은 양을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처럼 주택 이 청년 또는 이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효과를 나는 그런 정책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그런 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3군데 이상을 네. 일단 찾아서 발품을 파셔야 돼요. 찾아서 그곳을 3번 이상 또 찾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야 될 때는 그럼 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 매수 할 수 있는 적기냐 뭐 가격적으로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거는 진짜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특히 미분양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든가 특히 부동산이 한 번 더 우리나라에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이제 눈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남에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넓어지는 수도권을 생각하실 때는 공략해라. 아직도 거기 미분양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네. 333 법칙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이슈와 또 주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당정청 합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법만 번지르르 한 대책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에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되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 이슈들 살펴보시면서요. 신중한 투자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